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상했습니다. 심각해진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한 조치인데 앞으로 투자와 생활에 미칠 영향들 짚어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6천억 원 규모 이 러시아 선박 프로젝트가 전면 보류됐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이 러시아와 쌓아온 이 협력 관계도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세계 3대 차 시상식인 월드카 어워즈로부터 올해의 차로 선정됐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투자에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 기자, 오늘 증시가 오전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행히 좀 회복이 됐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던 모양이죠? 네, 사실 어제 코스피가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코스피는 정말 하락과 상승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특히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키웠는데 다행히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 비해서 0.01% 오른 2716.71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0.08% 오른 928.01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빨간불을 켜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는 하락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은 약세로 마감했고 LNF와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금리 충격이 일부 있었지만 다행히 개인과 기관이 낙폭을 일부 만회해줬는데 오늘 장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장의 특징은 진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이벤트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한 후에 피크아웃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여전히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유가가 하방 압력이 제한됐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섰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본격적으로 문을 연 1분기 실적 시즌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은행 업종을 시작으로 일부 IT 기업을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1분기 S&P 500 기업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까? 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루로 끝낸 기관 매수, 또 외국인 또 던졌다입니다. 어제 기관에서 좀 오랜만에 주식을 사들이면서 소폭 코스피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매수로 전환된 거여서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은 1,400억 원 오늘도 팔아치웠고요. 기관은 1,0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약 1,000억 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25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세를 멈출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 시장의 상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멀어진 7만전자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7만 원을 좀 다가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를 사들인 주체는 기관이었는데요. 어제 기관은 840억 원을 사들였지만 오늘은 매도로 전환했고 외국인까지 동반 매도하면서 다시 7만전자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67,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특징주 연우 품은 한국콜마 증권사 목표가 상향입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OEM 업체고요. 그리고 연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한국콜마가 연우의 지분 55%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우는 장중 22%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였고요. 한국콜마는 5% 넘게 상승했다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증권사들은 양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한국콜마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대신증권은요.
한국콜마에 대해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용기 제조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6만 원까지 올렸고요. 또 IBK 투자증권 역시 연후에 국내외 영업 네트워킹으로 기업 가치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5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아이폰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화전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다른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화전자는 전날 공시를 통해서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 신규 시설에 1,900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되는 카메라 부품을 만들 것이라는 소식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화전자는 사실 애플과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긴 했지만 그때마다 확인된 사실이 없어서 주주들이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공장 설립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오늘 자화전자는 27% 오른 3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이제 코로나 직전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보수적인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 총재가 공백 상태인데도 금리를 변경할 정도로 물가 상황이 긴박했던 걸로 풀이됩니다. 정희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금융 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1.25%로 동결한 이후 다시 0.25%포인트 높여 잡으며 지난 2019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1.5%로 올라섰습니다. 금통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 채로 열렸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겁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 연내 계속 이어지며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2월 전망치였던 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5월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역시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신임 총재가 부임한 이후 열릴 5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가로 보면은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동시에 이제 경기의 하방 위험도 커졌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였던 3%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 만큼 향후 경기 둔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총재도 공백 상태고 지금 새 정부도 아직 출범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를 바꿨다는 게 한국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좀 상황이 좀 절박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네. 이 다음 달 미 연준이 빅스텝을 앞두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작용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 하늘도 금리 인상으로 연준과 보폭을 맞춰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 올해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미 연준이 5월과 6월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씩 인상할 경우에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1.5%가 되는데요. 이후 몇 차례만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씩 높여도 수개월 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져서 역전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또 일단 이날 한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완은 1.0에서
0에서 1.25%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는 건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경우에 금리 매력이 떨어져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본 유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했지만요. 금리 격차가 커지면 원화 가치가 이제 절하될 텐데 그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조금 더 우려하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뭐 금리 격차가 커져서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이 네. 빠져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네. 우려가 되는 거고 지금 미국이 연내 금리를 한 번도 안 쉬고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심지어 뭐 빠르면은 0.5%포인트씩도 뭐 서슴지 않고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네, 전문가들 시장은 연말까지 2차례 이상 더 올릴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거센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의 이제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기준금리가 연내 최소 2% 정도까지는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2.33%로 추정된다면서요. 한미 간 기준금리 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준금리가 2.86%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도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그리고 올해 4분기 또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서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2.25%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제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이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2% 정도까지는 올릴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물가 상황이랑 경기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니까 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고 뭐 경기는 그렇게 많이 둔화가 폭이 크지 않다 그러면 빨라질 수 있겠죠. 네, 지금 미국이 올리겠다고 하는 그 네. 국립 금리 수준이 한 2.5% 정도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두세 번 정도 올린다고 네.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뭐 더 많이 올라갈 그럴 네, 가능성도 그런 지금 관측도 있습니다. 남겨두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문제는 이제 경기거든요. 당장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대출 받아야 되는데 네. 이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출 금리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제 이자 부담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예. 우선 가계 이자 부담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한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전체 잔액 중에서 이제 76%가 변동금리 대출인데요. 그리고 이 뭐 변동금리 대출인 점 그리고 은행의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만 올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 원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금리가 1%포인트 오른 약 8개월간 늘어난 이자는 무려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기업들도 뭐 네. 이자 부담 늘어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의 이자 비용은 역대 최대인 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비금융기업의 올해 이자 비용은 66조 9천억 원에서 72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연 1.75에서 2.25% 수준까지 높인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인데요. 지난해보다 무려 8조 원 넘게 불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미 연준의 긴축 움직임과 그러니까 추경 여파까지 겹쳐가지고요.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5%라는 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까지 이제 풀린 그 부채 수준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매출은 잘 안 나도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낮아가지고 근근히 버텼던 이런 기업들은 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계 기업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예. 3년째 이어져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는 어려워졌고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값하고 물류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기업들은 죽을 맛인데요. 이자 비용까지 늘어나면 당장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제 투자와 고용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아까 말씀드린 한계 기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릴 수가 있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어질 이제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회사채 발행 기업들의 국고채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에 채권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압박이 심해질수록 기업들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 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8%포인트나 증가할 만큼 금리 인상이 취약한 만큼 정부의 추가 대책도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금리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올리면서 성장률 3%까지 못 간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업 부실화보다 지금 이제 물가를 더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네네네. 같습니다. 앞으로 좀 투자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기업 부채 이제 이자 부담 비용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예. 전문가들이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기업이 부채 부담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여기선 일단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이자 보상 배율이 1.5배를 밑도는 기업은 투자 대상 리스트에서 지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 자산 중에서 부채의 비중을 의미하고 이자 보상 배율이란 이제 한 해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이자 보상 배율이 낮을수록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적고 이자 보상 배율이 높은 탄탄한 기업을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증권사는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서요. 부채 비율이 낮고 이자 보상 배율은 높은 기업, 또 올해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이제 추렸는데요. 지금 나오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롯데정밀화학, 고려아연, 대덕전자, 한일시멘트, 삼양식품이 순위에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비용 증가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수익률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기준금리 3% 간다, 우량 기업에 투자해라. 그리고 해시태그는 기준금리 질주, 기업은 죽을 맛, 빚부담 적은 기업 찾아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계열사 현대삼호중공업이 이 러시아 프로젝트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는데 타격이 우려됩니다. 사안을 단독 취재한 산업부 정원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에 보류된 이 러시아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현대중공업 그룹 내의 조선 계열사죠. 현대삼호중공업이 러시아 국영선사 소브콘 플로트로부터 LNG선 3척을 수주한 바가 있는데요. 예. 러시아에 대한 이 서방 제재가 결정이 되면서 삼호중공업이 이달 초 내부 사업 계획을 통해서 건조 일정 연기를 비롯해서 대책 수립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한 척에 2천억 원씩 정도로 잡아서 대략 우리 돈 6천억 원 이상 규모입니다. 예. 세 척 가운데 한 척은 건조가 진행 중인데 초기 단계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고요. 두 척은 아직 설계 단계로 알려졌는데 실제 건조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조 전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러시아 제재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사업이 보류가 된 겁니까? 네, 그 발주사인 러시아의 국영선사 소브콘플로트가 서방 제재 대상 기업 명단에 포함이 됐고요. 조선업은 보통 이 달러 베이스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예.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퇴출 조치가 내려지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이번 보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계약 이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예. 계약 불이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러시아 제재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 측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 대금을 못 받는데 건조를 계속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뭐 타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이 러시아 제재 움직임 속에서도 계속 이 조선 3사의 주가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선박 가격 상승이 전체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두드러진 바 있습니다. 러시아 발주 물량을 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다른 대형 조선사들이 쓸어 담았기 때문입니다. 예.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수주 경쟁에서 밀렸던 것인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의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이번 주가 상승 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수주 규모가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2, 3년에 걸쳐서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간 4조 원대인 현대산업중공업의 매출에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 예.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정재홍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수주 물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국내 조선 3사의 전체 물량 80억 5천만 달러 가운데 60%를 차지합니다. 대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3월로 예정됐던 2천억 원 규모의 쇠빙 원유 운반선 2척에 대한 인도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취재 결과 삼성중공업은 현재 러시아 선사에 해당 물량을 인도하는 중으로 결제 대금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남은 수주 물량이 여전히 수조 원대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20년에만 러시아로부터 액화 천연가스선 10척을 수주했고 지난해에도 3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따냈습니다. 통상 2에서 3년이 걸리는 선박 선조 기간 동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차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미납 금액이 대량으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후 LNG 바지선 2척과 세빙 LNG선 3척을 합쳐 25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 규모의 러시아 수주 물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계약과 관련해 아직까지 러시아 선주로부터 어떠한 입장 변화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리세일을 포함해 대금 미납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일부 물량은 인도를 했고 결제 대금도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뭘로 받았을까요? 뭐 달러로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때 제재 전에 계약이 된 것들은 아마 그대로 이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는 지금 이미 이제 건조 중인 것도 있고 건조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건조 중인 거는 리세일하는 방안이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현대사무중공업이 그 러시아 즈베즈다와 합작한 즈베즈다 현대 조선소를 통해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 넘길 이중연료 추진 유조선도 거의 완제품 수준으로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유조선의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선주에 대파는 게 바로 리세일인데요. 예. 리세일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주 물량이 많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이 리세일이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최근 국내 조선업이 이제 호황을 맞으면서 선박 가격, 즉 선가 역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이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목은 러시아발 수주 호재가 악재로라고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K조선 러시아 리스크, 선가 회복은 다행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정원호 기자였습니다.
네, 2022 올해차에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선정됐습니다.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인 겁니다. 기자들과 만난 정의선 회장은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혁신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올해의 차. 주인공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5였습니다. Thank you for everyone on behalf of everyone from Korea and also from the world to make this outstanding awards to give it to us. I thank you. It's our commitment to contribute more to accelerate electrification for the future, and we will be mor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상이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전기차들로만 최종 후보들이 구성됐다는 점.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차의 자존심인 포드 머스탱 마하 2를 제치고 아이오닉 5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는 점 등 이야깃거리가 많은 이번 수상은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현대차 역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에 심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초급속 충전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을 비롯한 세계 최초 기술들이 들어간 전기차입니다. 실험적인 행보들이 성과를 거두며 현대차 그룹의 1분기 전기차 판매는 76,801대로 1년 전보다 73% 늘어났습니다.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정의선 회장 역시 혁신과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과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며 이르면 연내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차의 한 축인 수소차는 현재 계획보다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화학과 소재 부문 육성을 더 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추가 투자를 하려 한다며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룹 차원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정 회장은 지금의 현대차 그룹을 사람에 빗대어 체격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부 체질을 바꾸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언급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어제 정의선 회장이 미국 뉴스위크 올해 선지자로 선정됐다 이런 소식에 이어서 오늘 현대차에는 또다시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먼저 이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수상했다고 하는 올해의 차, 이게 어떤 상입니까? 예, 오늘 그 아이오닉 5가 받은 상은 월드카 어워즈가 선정한 세계 올해의 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올해의 차뿐만 아니라 올해의 전기차, 올해의 차 디자인까지 총 6개 부문 가운데 3개 부문을 휩쓸었는데요. 이 월드카 어워즈가 선정하는 세계 올해의 차는 이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자동차 시상식입니다. 네.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다른 두 상과 달리 전 세계를 아우른다는 면에서 더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최종 후보가 전기차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수상의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예. 최종 후보로 현대차 아이오닉 5하고 기아차 EV6, 포드 머스탱 마하2가 최종 경합을 벌인 끝에 아이오닉 5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올해 유럽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대기아차의 주력 전기차들이 세계 3대 자동차상 가운데 2개를 다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특히나 또 의미가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 짧게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정의선 회장도 수상 소식에 이어서 오늘도 현대차 이런 수상 소식이 연달아서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 그룹이 꿈꾸고 또 현실화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제 뉴스위크가 정의선 회장을 올해의 선지자라고 선정한 것은 현대차 그룹의 변화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앞서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죠. 여기에 오늘 아이오닉 5가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올해의 차 상을 받은 것은 그 변화가 만든 결과물의 경쟁력과 상품성을 전 세계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과 현대차의 비전과 전략에 더해서 그 결과물까지 호평을 받은 겁니다. 네. 이 사실 그 내연기관 시대의 현대차는 독일과 일본 차를 빠르게 쫓아가는 그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그 내연기관뿐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서 이 상품력을 갖춘 수많은 신차들을 쏟아내면서 나름 이제 퍼스트 무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을 두고 현대차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의 현대차는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현대차 그룹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역시나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 오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정의선 회장은 아이오닉 5의 그 올해의 차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네. 뉴욕에서 특파원단을 만났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간단한 차담회였는데 그래도 예. 제법 속 깊은 얘기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전날 뉴스위크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고 오늘 아이오닉 5까지 상을 받았으니까 좀 이제 들뜰 법도 해서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좀 질문했는데 예. 정 회장은 오히려 좀 담담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수상 소감을 묻자 정 회장은 오히려 상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기자들이 좀 당황했겠죠. 예. 그러니까 정 회장은 내부적으로 성취감은 있겠지만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것보다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실속 있는 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기자들이 최근 몇 년간 현대차의 변화에 대한 점수를 좀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좀 30에서 40점이라고 좀 비교적 야박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 이유를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하드웨어만큼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같이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번 차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라이벌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 회장은 결국 이겨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사실 좀 흔한 답변을 내놨는데 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수많은 IT 기업과도 직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를 꼭 짚어내기 어려운 것이 이 전 세계 지금 산업 구조인데 이런 산업 구조를 정확히 빗대서 표현을 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현대차의 라이벌이 일본 차였고 예. 또 이후에는 제네시스를 필두로 이제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선 이후에는 독일 차가 라이벌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 자신이 라이벌이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는 얘기 지금 들어봤는데 사실 주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좋은 소식들 들려오는 거에 비해서 반등은 했다고 하지만 아직 상승폭이 좀 미미합니다. 목표 주가도 내려잡는 증권사들이 많던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차에 대한 평가는 좋은데 예. 주가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내린 국내 증권사만 7곳에 달합니다. 대부분 10% 넘게 목표가를 내렸는데 네. 물론 이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보는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의 상품성이 경쟁력이었다고 친다면은 이제는 그 생산 능력 자체가 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에서 주문을 받고도 생산하지 못한 이 백오더 물량이라고 하는데 예.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반도체 부족 장기화에 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여기다 최근 이제 중국 재봉쇄로 인해서 부품 공급 차질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현대차 내부를 좀 취재해 보니까 네. 이 반도체 관련 부품뿐 아니라 이제 기타 부품, 이제 일부 차종은 타이어 수급까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만 빠지면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이렇다 보니 증권사들은 일단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현대차는 당초 2분기에는 이런 반도체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견은 없는데 현재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유튜브 제목은 이 상복 터진 현대차, 네. 이젠 차만 나오면 된다로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올해 차 아이오닉, 출고되기 1년으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권위자 데니얼 예긴 S&P 글로벌 부회장이 3차 오일 쇼크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중국이 새로운 에너지 패권국으로 떠오를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조현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데니얼 예긴 S&P 글로벌 부회장은 역대급 비축유 방출을 비롯한 각종 조치가 3차 오일 쇼크로 가는 궤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The energy crises of the 1970s. We'll see in the next few weeks where this goes, but this could be more serious than the 1970s because this involves not only oil, it involves natural gas and LNG, it involves coal, and it involves the world's two nuclear superpowers. 다만 그는 이번 사태가 화석 에너지 투자는 금기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폈던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에너지 업종이 올해에만 38% 상승했는데 월가에서는 미 바이든 정부 정책 변화와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 잉여 현금 흐름 개선에 힘입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예긴 부회장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 중국이 새로운 에너지 패권국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One other thing to think about is as you move towards renewables, people think sun is free, the wind is free, but you need a lot of materials. You need a lot of mining. You know, China has a very strong position in those resources. 이어 탈원전 철회에 돌아선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원전과 수소 관련 기술 패권을 선점할 것을 한국에 조언했습니다. France has said that they're going to build 6 new nuclear power plants and perhaps another 8. And so I think it will be, with the new president in Korea, it will be important to see what the policy is on nuclear energy as a way to have greater energy independence. Wind will grow, solar will grow, but I think there's a lot of focus now on hydrogen. Ensure that it has an important engineering position in hydrogen would be one of the key things that Korea can focus on for the future.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단계가 하나둘씩 해제되면서 이 최대 수혜 업종으로 주류 업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회식 재개와 대학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모처럼 대목을 맞은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의 진검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감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유행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다수의 많은 분들이 확진되는 큰 대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과 같이 전면적인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분위기에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회식 금지를 해제했고 대학들도 캠퍼스 축제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식음료 업계의 실적 반등이 예상되는 이유인데 그중에서도 주류 업계가 주목받습니다. 단체와 대규모 모임이 다시 시작되고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외식 채널에서 물량을 기준으로 맥주가 5에서 6%, 소주가 3에서 4% 성장이 예상됩니다. 일찌감치 가격을 올린 점도 주류 업체들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전망인데 하이트진로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를, 롯데칠성음료 역시 지난달 소주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주 가격 조정만으로도 하이트진로는 연간 300에서 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더 거둬들일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주류업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인데 최근 3개월간 하이트진로의 9곳, 롯데칠성의 10곳의 증권사가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가와 비교하면 하이트진로의 목표가가 가장 높게 잡혔는데 주류업계 빅3 중 외식시장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장기간 침체 끝에 찾아온 호재에 주류업계는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하이트진로는 테라를 중심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고, 테라 스푸너를 활용한 마케팅과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등 소비자 접점 마케팅을,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세대를 겨냥한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다양한 주종, 소비자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 개발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상황과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홈술에 익숙해진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혼자 술 마시는 혼술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술의 맛이라든가 술의 향이라든가 술 자체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한 소주나 무알콜 맥주, 수제 맥주 등 다양해진 소비자 수요를 챙기는 쪽이 더 높은 이익을 가져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새벽이면 문 앞에. 신선식품을 온라인화했다. 이게 좀 대단한 혁신이 아닐까. 김수라 대표는 제가 본 어떤 경영자보다도 이 지성과 실행력을 함께 갖춘 보기 드문 경영자다.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결국은 밑받침적인 물 붓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퀘스천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특별취재팀 3고의 이번 주제는 마켓컬리 설명서입니다. 이커머스 사상 국내 첫 상장을 노리고 있는 하반기 IPO 최대어, 그 경쟁력과 한계를 낱낱이 조명합니다. 뉴스 끝나고 7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목요일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실까요? 네,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을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이었습니다. 네. 혹시 1위가 뭔지 알 것 같으신가요? 1위는 당연히 여행일 것 같아요. 네, 너무 모두가 못 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해외여행을 가장 가고 싶은 건데요. 네. 코로나19 이후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로 해외여행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인원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외식이나 공연 관람도 있지만요. 압도적으로 해외여행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 세계인들의 염원이 이 주식시장에도 담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식, 리오프닝 대표주로 꼽히면서 해외여행 1등 수혜주인 델타항공입니다. 예, 뭐 대표적인 항공주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도 수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최근 한 달 동안 델타항공의 주가 어땠는지 흐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요, 3월 중순부터 델타항공의 이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양새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델타항공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되기도 했고요. 지난 밤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델타가 발표한 1분기 실적 매출이 9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이 월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건데요. 지난밤 델타의 주가는 6.21% 오르면서 41.02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뭐 작년에 항공주들 워낙 또 상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전년 대비 실적 성장세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자, 델타항공 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델타항공은 이 시장 점유율 24.2% 미국의 1위 항공사입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60개국 300여 곳의 목적지로 항공편을 운항 중인데요. 사업 구조를 살펴보시면 매출의 75%가 탑승료고요. 화물이 4%입니다. 이처럼 탑승료가 매출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 승객의 발을 묶은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타격이 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뭐 화물 비중이 좀 많았다면 타격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델타의 어떤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고 있습니까? 네, 먼저는 이 항공권 가격 인상 이슈가 델타에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의 항공 요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무려 20%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최근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요.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입니다. 이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있고 델타항공의 CEO도 시장 여건에 따라서 유가 상승분을 국제선 티켓 가격에 추가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행 전략 웹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성인의 65% 항공료가 오르더라도 내가 해외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요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 상승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델타항공 당연히 월가 전망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떤가요? 역시나 월가의 기대감도 좋은 상황인데요. 투자회사 코엔의 전문가가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완화되면서 각국이 문을 열고 있다. 여행 수요가 그래서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3월 한 달 동안 미국 내 매출이 70%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실제로 3월의 주간 일평균 티켓 판매는 2019년을 웃돌고 있고 3월의 좌석당 매출액도 2019년 3월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JP모간에서도 분석을 했는데요. 델타의 2분기 가이드를 보니 JP모간이 가장 낙관적으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익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목표가는 기존의 $57에서 $69까지 상향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델타 주가 41달러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국내 증권사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국내 증권사도 월가와 함께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재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델타항공이 마주하게 될 비용 부담, 이것을 이겨낼 만큼 수요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분기부터 유가 상승분은 가격 인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 포스트 코로나로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특히나 이 마진 회복의 기여도가 높은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이 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2, 3년 동안 억눌렸던 이 여행 수요가 폭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델타 항공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행 수요와 함께 살아나는 델타 항공입니다. 주가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오늘 분석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대기업 경영진 인선에서 내부 공채 출신 인사를 선호하는 순혈주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상위 15개 그룹 계열사의 사장급 이상 경영진을 분석한 결과 공채가 아닌 외부 인사 출신이 3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사장급 20명 가운데 7명이 외부 영입 인사고 현대차도 사장급 이상 6명이 경력직 입사자라고 하는데 주요 기업들이 3, 4세 젊은 오너 체제를 갖춘 이후 능력 위주로 인재를 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인사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보시죠. 강남 재건축 들썩, 새 정부 규제 완화 딜레마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04% 올랐는데 이런 열기는 재건축 단지가 몰린 분당 일산으로도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있어서 전체 집값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